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시장 브리핑입니다. 원래 매주 일요일 아침에 나갔던 방송인데요. 오늘은 제가 잠시 여행을 다녀오느라고 월요일에 부득이하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지난주 시장 혼란스러웠죠? 자, 미국 시장에서 불어온 채권금리 상승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이 일어났었죠. 미국 시장, 토마스 류 선생님은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자, 바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스 류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안녕 못하시진 않았습니까? 한국 시장은 뭐 거의 하루에 100포인트가 왔다 갔다 한 이런 흐름이었거든요. 네. 어떻게 선생님은 잘 대응하셨죠? 대응하느라고 했지만은, 저도 일반 투자가들과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 또 소형 기술 성장주, 이런 쪽에 많이 있었잖아요. 예. 네, 그런 쪽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손실을 좀 입었죠. 그래서 2월 달로 보면 한 첫 주 정도까지 다시 뒤돌아가는 느낌. 그 수익 면에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선생님도 수익을 많이 까먹게 만든 게 결국은 이 10년 만기 채권 금리의 급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급등하는 그 채권 금리, 이게 왜 주식시장에 이렇게 피해를 줬느냐 그러면 사실 S&P 500 기업들의 2021년 1월 말 기준 배당 수익률이 1.57%였거든요. 그래서 저 배당 수익률을 넘어가는 순간 이제 수요일 목요일에 급락을 했었죠. 그런데 이걸 단순히 배당 수익률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라고만 이렇게 한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이번 네. 시장의 급락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대로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1.5%, 우리가 이제 그동안 몇 달 전부터 쭉 얘기해 왔던 이제 1.5%였는데, 사실은 2월 달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문제시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투자 이 시장에서, 미국의 이제 금융시장에서 위험 자산인 주식, 이거 외에는 다른 데 투자할 데가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거의 몰빵하다시피 전 세계로부터 이제 돈이 몰려오고, 미국의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미국 주식에다가 이제 거의 그냥 몰빵하다시피 그냥 들어왔는데, 이 채권 금리가 1.5% 정도까지 올라오면서 이 투자 세계에서 주식 이외에도 괜찮은 놈이 나타난 거예요. 아하,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위험자산 주식 하나 솔로일 때는 선택 여지가 없잖아요. 예. 국채 금리가 워낙 낮아갖고 주식 외에는 다른 것에 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는 상품이 없었는데, 1.5%까지 오면서 여전히 아직도 위험자산 주식이 국채보다 낮지만은 그래도 이 차선으로 이제 거의 비슷하게 이제 떠오르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위험 노출에 극히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연기금 펀드들이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이 은퇴, 연금 이런 거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이 위험 노출을 상당히 꺼려하는 쪽이거든요. 이제 그쪽에서 위험 자산에서 돈을 많이 좀 지분 조정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주식시장이 하락이 되고, 국채 시장 그쪽은 우리가 1.5%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상승 각도, 예. 그게 너무 가팔라갖고, 이런 각도면은 진짜 월가에서도 우려하는 진짜 마지막 그 포인트가 1.75% 정도인데, 그것도 조만간에
거기까지 도달하겠다 하는 공포심이 이제 이 시장을 잡은 거죠. 그래서 하여튼 지난 한 주, 뭐 2월달 전체 이 증시의 그 주로 이제 주 화제는 이제 국채금리 여기에 있었다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시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 채권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채권 투자도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하면서 주식에서 돈을 뺐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네네. 우리가 이제 뭐 예전에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연애할 때, 뭐 선복할 때 진짜 이쁜 여자 만나갖고 결혼을 딱 마음을 먹었는데 약혼식 하기 전에 다른 더 이쁜 여자, 아니 조금 뭐 덜 이뻐도 비슷한 여자가 나타나면 많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사실은. 뭐 저는 경험자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상황, 이 주식시장에도 진짜 이 위험자산 주식이 너무너무 이뻤었는데 그리고 너무너무 이 비교 대상도 안 됐던 국채. 이것이 이제 거의 그 수준으로 왔다는 거죠. 이제.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지나간 과거에 미리 대응하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국채 금리의 이 상승폭이 너무나 가팔랐던 이건 이제 지난주에 그 흐름이고 이번 주에는 그렇다면 또다시 채권 금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될 텐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금요일 아마 끝날 때 1.43%로 아마 끝났을 거예요. 예. 제 10년물 금리가. 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기준을 정했어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1.5%를 기준으로 해놓고 1.5% 밑에서는 아래에서 국채 금리가 놀 때는 기술주, 그러니까 즉 나스닥 쪽으로 좀 더 비중을 가져가도 되지만은 만일 국채 금리가 1.5% 내지 그 위로 올라간 기미가 있다 그러면은 그 나스닥 쪽의 비중을 팍 줄이고 다우 쪽으로 비중을 늘리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은 대응일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1.5% 일단은 그 시장 참여자들이 위험을 느낄 만한 그 수준이라는 게 이제 입증됐잖아요. 예. 그래서 1.5%를 두고 그 밑에서는 좀 소형 성장주, 뭐 재생에너지도 될 수 있고 뭐 그런 쪽에 일부 들어가 놀다가 1.5% 넘어가면은 거기서 전통 가치주로 그렇다 해가지고 1.5% 미만 해갖고 전통 가치주를 무시하자 그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반반 정도로 보지만은 그래도 1.5% 미만에서는 재생에너지나 기술 소형 성장주에 들어가도 괜찮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종목, 그게 뭐 성장주든 아니면 뭐 빅테크 5 주든 아니면 뭐 클린 재생에너지 종목이든 사실 지수가 빠지면 종목이 시장을 이길 수는 없죠. 네. 자,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채권금리, 10년 만기 채권금리 기준으로 1.5% 이하에 있을 경우에는 지수가 좀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반대로 1.5% 이상에 올라간다면 주식시장을 좀 피하는, 그러니까 포지션을 좀 줄이는 쪽으로 대응한다.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뭐 1.5% 넘어갔다 해갖고 다우나 뭐 전통 가치에 또 이렇게 비중을 크게 하자 그 말이 아니고 네. 1.5%를 넘어가면은 현금화를 조금 늘리든지 해갖고 위험 노출 이것을 조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채권금리가 그러면 왜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해버렸냐라면 결국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1.9조 달러에 대한 부양책,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옐렌 장관이 3조 달러 인프라 투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그건 다 채권 발행을 통해서 조달할 돈들이기 때문에 아예 투자자 입장이라면 이렇게 많이
채권을 발행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가령 채권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 유입되는 돈보다는 유출되는 돈이 많았기 때문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미국 시간으로 토요일이죠. 한국 시간은 토요일인데, 그날 이제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ETF인 TLT가, 그게 바닥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하락하는 중에 3% 이상 반등을 보였거든요. 이 얘기는 채권 시장에 들어온 돈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반전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최고가 1.5%까지 올라갔었죠, 국채금리가. 1.60까지 그것이, 정확하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요? 장중에, 예. 그래서 그것이 일단 그 월가의 그 일부 분석에 의하면은 이것이 펀더멘탈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예. 그 단기 국채 경매 그 과정에서 테크니컬 트러블을 일해갖고, 그 스파이크를 일으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채권 시장이나 이 전체 이 금융 시장의 그 펀더멘탈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금요일에 1.44%로 다시 그 백투 로어핸 그 국채 금리가 그냥 단기적인 과매도 이 과정에서 소폭의 조정일 뿐이지 이것이 또 국채가 안정적이라든지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1.44%로 내려와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TLT 프라이스가 이제 올라갔죠. 예. 그래서 이것이 국채 금리의 어떤 그 전환점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일단은 그 다음 주에 3월 첫 주에 그 미국의 그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예. 그 난팜 페이롤도 있죠, PMI도 있죠, 그다음 물가 지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그 파월 연준 의장이 또 연설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번에 의회 청문회 때 이제 국채 금리를 진정시키려고 많은 이제 애를 썼죠. 그래서 그 효과가 나타나긴 났지만은 바로 그 다음날 국채 금리가 1.6%가 이제 스파이크하는 이제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이후로 다시 파월 의장의 그동안의 어떤 심정의 변화가 있지 않나. 이제 이런 걸 읽어볼 수 있는 게 이제 3월 4일인가?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주최하는 컨퍼런스, 여기서 이제 연설이 있어요. 그래서 파월 의장의 이제 그 변화된 톤, 이것도 우리가 이제 감지해줄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채 금리가 이 턴어라운드 전환점이 됐다고 보기보다는 일단은 다음 주에 나올 경제 지표와 파월 의장의 새로운 뷰, 이런 것이 또 다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템포러리 그렇게 약간 하락 조정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미국 정부 바이든 대통령과 옐렌 재무장관, 이 민주당 입장에서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풀려고 공화당의 반대를 뒤로 하고 넘어서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금리가 올라버리면 도루아무타불이 되기 때문에 연준이나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지난번처럼 립 서비스만으로 넘어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지난 그 일주일 동안 이제 미국의 증시가 상당히 가파르게 지금 하락했었잖아요. 예. 이거를 보면서 이제 우리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연준이 좀 이때 나서갖고 국채 매입을 늘린다든가 이제 국채 금리를 진정시킬 만한 새로운 툴을 꺼내 놓는다든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은 지금 2월 달에 증시의 큰 하락, 이것을 연준은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사실 그동안에 이제 연준이나 이제 미국 그 바이든 새 정부에서 이제 큰 부양책을 밀어붙일 때 그 반대쪽에 있는 특히 이제 공화당 쪽에서 이제 그 큰 부양책을 반대하는 이유로 들은 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지금 미국 경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데 큰 병책이 필요 없는데 이렇게 지금까지도 너무 많은 돈을 풀어갖고 결국은 위험 자산을 버블을 일으키고 있다. 그 증거로 이제 그 WSB 그 개미 군단들 있잖아요. 예. 이제 거기서 이제 GME 스탁 같은 이제 그 숏스퀴즈 발생해갖고 $20짜리가 뭐 $500까지 가고 이런 현상 자체도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이 공급돼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쪽에서 비난받은 게 연준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비난받았거든요. 예. 지금도 이렇게 유동성이 넘쳐나는데 여기다가 1.9조 달러 또 3조 달러 인프라까지 이거는 너무 크다. 이런 식으로 그 위험자산 버블에 대한 그 비난을 많이 받아왔던 연준이기 때문에 이번 2월에서 증시 하락을 어쩌면은 이참에 위험자산의 바람도 좀 빼고 그 다음에 이것을 또 빌미로 좀 더 큰 부양책을 밀어붙일 수 있는 정당성 확보도 되고 그래서 저는 연준은 지금 파월 의장이나 그 연준 그 의원들이 지금까지 그 지난 1, 2주 동안 그 멘텐 그 종합해 보면은 국채금리 상승을 전혀 겁내지 말라. 미국 경제가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라.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무마하거든요. 예. 근데 이것은 우리 시장 참여자들하고는 완전히 반대 생각을 지금 자꾸 피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볼 때 연준은 팔짱 끼고 지금 위험자산에서 약간 김이 빠지고 있는 걸 즐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것은 다음 주 4일, 그러니까 목요일 정도, 수요일, 목요일에 우리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 그게 일단 시장 흐름의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뭐, 현재, 금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채권 시장, 선물 시장에서는 1.40%까지 10년 만기 국채가 하락했었거든요. 그렇다면, 네. 파월 의장이 혹시 시장을 안도시킬 만한 발언을 할 수도 있다. 이 기대가 시장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40%는 그 차트상으로 볼 때 단기 지지선에 왔다고 보거든요. 단기 네. 지지선. 네. 그러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모멘텀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1.4%, 1.5% 그 밴드 안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뭐 다른 변수가 생기면 1.5%로 상회할 수도 있죠. 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1.4% 아래로 내려갈 확률은 좀 적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1.6까지 다시 올라가기는 사실 일단 눈치 보기 장세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네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시장에 장막판 한 30분 정도 남겨놓고 시장이 완전히 급락을 했어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 300포인트가 갑자기 빠졌고 S&P 500 같은 경우 플러스 나다가 마이너스 18포인트를 빠졌거든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좀 더 정확하게는 이제 장 막판 한 10분 전부터 조금 더 세차게 빠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가 마지막 5분 남겨놓고는 그냥 내려꽂았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30분 전에부터 이제 완만하게 조금씩 하향했지만은 10분 전에는 좀 더 가파르게 마지막 5분 전에서는 그냥 바늘로 찌르듯이 그냥 수직 낙하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뚜렷한 뭐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 난 건 없고요. 뭐 월가에서도 그렇게 뭐 아무 뭐 반응이 나온 건 없는데 일부에서는 월요일에 지난번 목요일인가 국채금리 스파이크 일으켰던 그 원인이 7년물 국채금리 단기 국채 경매 과정에서 테크니컬 프로블럼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월요일 날을 뭐 12시인가 1시인가 그 정도에 그 국채 경매가 다시 있대 또.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렇게 해요. 월요일 날 단기 국채 시장에서 다시 또 지난번과 같은 스파이크 현상이 일어날까봐 경매 직전 금요일 날 장막판에 포지션을 조정했다.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네. 이건 일단 그냥 썰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것에 좀 동의를 안 하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그 기관들이 뭐 한 개, 두 개도 아니고 수백, 수천 개의 기관들이 그 월요일 날 단기국채 경매가 있다는 사실을 아침에는 몰랐다가 마지막 장막판 5분 전에 알았을까요? 그렇죠. 그거는 아닐 거라 이거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누구더라, 탐리 있잖아요. 예. 탐리 씨의 말에 의하면은 2월 말 마지막 순간에 윈도우 드레싱이 일어났다. 물론 이제 2월 마지막 주에도 윈도우 드레싱으로 이제 하락을 했지만은 마지막 순간에도 윈도우 드레싱의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저도 이제 그쪽에 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가정을 할 수 있어요. 만일에 어느 헤지펀드가 실수를 했든지 고의로 했든지 장막판 5분 전에 매도 버튼을 눌렀다 하면은 이 기관들과 기관들 사이에서는 이 AI가 전부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상대편 기관들의 수를 다 읽고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막판 5분 전에 어느 헤지펀드가 실수든 고의든 매도 버튼을 확 눌렀다 그러면은 기관들에게 연결된 모든 AI가 자동 프로그래밍 매매가 그냥 동시에 일어나갖고 매도가 이제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짧은 5분 안에 원인이 밝혀지면 다시 백투 노멀로 가는데 너무너무 짧은 시간에 누가 매도 버튼을 콱 눌러버리면요. 그 이유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 모든 이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매가 같이 동시에 작동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이제 증시에서 가끔 이런 일이 있거든요. 몇 년 전에 프락텐 갬블 주식이 펀드 매니저가 실수를 해갖고 500만 주 매도 누르는 바람에 한 5분 동안 증시가 그냥 수직 낙하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5분 후에 다시 백투 노멀 했고, 이제 그런 게 이제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그런 게 아닐까. 뭐 이런저런 이제 가설을 두고 이제 할 수 있는데 확실한 증거는 아직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가장 유력한 게 탐리 씨가 말한 2월 윈도우 드레싱. 자, 선생님. 이것이 더 유력하지 않을까. 선생님. 네.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면 기관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종가를 좀 올리는 게 원래 상식 아닌가요? 근데 이건 좀 거꾸로 빠졌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제 윈도우 드레싱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2월 말은 이제 전통적으로 사실 약세장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뭐 어느 펀드든지 네. 뭐 2월에서 큰 수익을 낼 수 없고 전부 지금까지 히스토리 통계를 보면은 약세장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약세장인 2월 달에 다 팔아치우고 3월 1일 날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펀드 성적에서 좀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그래서 뭐 이게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게 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좋게도 보여줄 수 있고 나쁘게도 보여줄 수 있고 뭐 그런 건데 하여튼 이번에는 윈도우 드레싱이 이제 2월 말 약세장의 2월 말 마지막 순간까지도 윈도우 드레싱이 발생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탐리 씨의 의견에 조금 동의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그날 금요일 날 보면 한 가지 특징은 골드도 빠졌고 원자재 가격 웬만한 거 다 빠졌어요. 그런데 달러가 거의 0.9%, 1% 가까이 급반등을 했거든요. 달러와 인덱스가. 네네. 이게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뭐 이유라기보다도 사실 뭐 이 모든 이 증시 안에 모든 변동 뭐 이런 거는 사실 한 사람의 심리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억 명의 시장 참여자들 이게 총합의 이제 평균으로 나타나는 건데 금요일 달러와 강세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은 이제 하원에서 1.9조 달러 그게 통과됐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뭐 오후에 이제 투표를 하긴 했지만은 벌써 그 하원 통과는 뭐 100%뭐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일단 시장 참여자들은 그 1.9조 달러짜리 부양책 하원 통과.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 첫 주에 나오는 미국의 그 많은 경제 지표, 예. 난판 페이로라든지 PMI라든지 하여튼 이런 것이 잘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그래서 선 포지션 조정, 그 달러 강세에다가 베팅하지 않았을까. 이제 거기다가 이제 달러가 가장 크게 영향받는 게 이제 유로잖아요. 예. 근데 유럽보다도 미국의 그 더 빠른 성장. 결국 경제가 강하면은 그 나라의 통화도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강한 미국의 그 성장, 이것이 3월 첫 주 경제 지표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제 이런 그 기대감으로 이 달러화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미리 반영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았다라는 생각으로 이게 결국 채권 금리가 오른 것도 1.9조 달러라는 대규모 부양책,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것도 결국은 1.9조 달러라는 부양책에 의해서 풀려난 유동성, 그리고 달러화 약세도 분명히 거기에서 기반을 했잖아요. 그런데 네네. 하원에서 통과하면서 이제 뉴스가 되면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하원을 통과하게 되면 다음 주에 상원에서도 뭐 큰 문제 없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즉 모든 것이 뉴스에 판 것은 아닐까 이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네. 달러화도 뉴스니까 이제 반대로 강세가 돼버렸고, 뭐 석유 가격, 구리 가격 할 것 없이 웬만한 원자재 가격이 전부 다 3%대 급락을 했고, 그런 면에서 채권 시장도 이제 올라가다가 거의 6% 이상, 그러니까 1.40%까지 밀렸던 게 결국 이 채권, 이 1.9조 달러에 대한 뉴스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선생님? 네, 그래서 하여튼 3월 첫 주에 이제 그 1.9조 달러짜리도 지금 바이든 정부는 3월 첫 주에 밀어붙이려고 그러거든요. 예. 상원 통과를. 예. 그래서 뭐 일부 조정될 수도 있지만은 통과는 저는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3월 첫 주에 지금 시선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그 시장 참여자들의 선 배팅, 여기에 결과로 나타났다. 제가 그렇게 보고, 그 원유 가격은 사실은 한번 조정받을 때가 됐어요. 예. 너무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러화 강세, 이걸 빌미로 이제 급락. 그래서 뭐 얕은 조정을 거치지만은 그래도 원유 가격은 안정세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9조 달러 이 지금 부양책 때문에 거의 한 달 넘게 이 시장, 2달이죠. 왜냐하면 1월 2일 날 그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 2석을 다 차지하면서부터 약 2달 동안 이 재료가 왔는데, 이게 이제 다음 주면 뭐 확정이 되는데, 이게 이미 알려진 재료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둘 다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이미 뭐 시장에 거의 반영된 그 자료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뭐 rumor에 사서 뉴스에 팔으라 뭐 또 반대도 있잖아요. 예. 있는데 2월달 증시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 3월 첫 주 그 1.9조 달러 그 부양책이 상원에 통과되더라도 뭐 rumor에 샀다가 뉴스에 팔자, 이것은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다음에 이 부양책이 통과되면은 각 개인들한테 그 중요층 그 미만 그 예. 저소득층에게 1,400달러 수표가 지급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그 원타임 페이첵 보낸 600달러. 그 이후에 그 통계를 볼 때 이번에 이게 통과되고 개인에게 1,400달러 정도 지급되면은 증시 그 위험자산 쪽으로 170빌리언 달러 정도의 그 자금이 몰려올 수 있다. 월가에서 그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개인들이니까 거의 하방은 모르고 그냥 롱으로만 들어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들의 그 170 빌리언 달러 이 거금이 들어왔을 때 이 주식시장 내에 또 변화가 어떻게 될지 이제 큰 관심거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증시를 더 상승시킬 수 있는 좀 긍정적인 요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 시장에서는 그동안 이게 이제 그러니까 거꾸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채권 시장에서는 이 1.9조 달러 이 부양책 때문에 채권 금리가 계속 올랐는데 이게 현실이 되면 어떻게 보면 탑을 찍었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 부양책은 채권 시장에 이미 반영됐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3월 첫 주에 상원에서 통과된다 할지라도 채권 금리를 급등시킬 만한 그런 것은 없다. 그렇지만은 연준 의원들 모두가 이제 말하는 대로 경제가 강하게 반등하면은 채권 금리는 1.5%를 넘어서도 계속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속도만 가파르지 않으면은 위험자산 쪽에서는 겁을 안 먹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전에부터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대로 대응을 못했던 게 6월까지 1.5%, 그 다음에 6월에서 연말까지 1.7에서 7.5% 정도까지만 와주면 주식시장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했었잖아요. 근데 네네. 우리의 예상보다도 더 빨리 와버렸기 때문에 사실 진짜 충격을 먹을 수밖에 없었고, 그 두려움이 아까 처음에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다가 뭐 다음 달에 1.7, 1.8 되는 거 아니야? 이 두려움이 확 몰려왔었잖아요. 이제 그것만 네. 좀 시간이 좀 지연이 된다면 충분히 적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해볼 수 있거든요. 사실은 1.75%까지 올라가고 그 이상을 올라간다 할지라도 미국 경제가 강하게 성장하고 거기에 따라서 미국의 기업들의 어닝이 그 비례하게 계속 상승해 준다 그러면은 예. 사실 1.75%도 겁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지만은 이것은 미국의 그 대기업들을 기준이고 그러면은 금리가 진짜 1.75%가 올라갔을 때 이 부채 비율이 많은 소기업 또 이 테마주 재생에너지 이런 쪽은 어떻게 될 것이냐인지 그게 큰 관심이거든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기업들에게는 좋은 현상일 수 있지만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은 부채 비율인 높은 그 소형 기술 성장주 재생에너지는 계속 악재로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다우 지수와 그 나스닥 지수 이걸 비교한다 그러면은 지난 2월 달에도 다우존스가 좀 더 아웃퍼포먼스 했잖아요. 예. 그런 추세를 계속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우연의 일치인지 시장 변동성, 미국 증시 변동성이 커졌던 시점이 언제였냐면 앨런 머스크가 15억 달러 비트코인 샀다 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거든요. 이게 네네. 그 이후부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헤지펀드들이 테슬라 주식을 팔고 있다.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보면 S&P 500 인덱스 하락을 리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네네. 흐름이 최근의 정세의 특징이긴 한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이런 흐름이.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그 비트코인에 그 올라탄 그 이후로 하여튼 그 비트코인 프라이스에 따라서 사실 비트코인 프라이스가 올라가면은 테슬라의 주가도 올라가야 되지만은 예. 그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상승 교수님 먼저 한번 말씀하셨어요. 그 미국의 이제 회계 방식의 GAAP 방식, GAAP 예. 그 방식에 의하면은 그 가상화폐에 투자한 돈이 그 가치가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거는 수익으로 안 잡히고 예. 반대로 그 가상화폐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그것은 손실로 잡힌다. 예. 그게 회계 기준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지금 딱 현실로 나타났는데 비트코인 프라이스가 올라가도 테슬라의 주가 상승에는 전혀
안 먹히고 비트코인 프라이스가 내려가면 그만큼 비율로 테슬라의 주가는 내려가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연기금 모든 이제 펀드들이 이제 위험 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식 그 비중을 조금씩 이제 줄였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테슬라 주가 하락에 이제 큰 이제 작용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 비트코인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옐렌 재무장관은 계속적으로 경고 날리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뭐 가상화폐 자체는 그거는 펀더먼털이 없는 거다. 이게 손에 만질 수 있는 텐저블한 에셋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거는 화폐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다. 이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무장관도 그렇고 연준 의장도 그렇고 또 하는 말이 미국 그 금융 당국은 디지털 달러화 그 달러를 만드는 것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중국은 이미 만들어서 지금 시험 가동 중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연준 회장은 중국이 저거 시험 가동하는 거 보고 장단점을 파악한 다음에 미국도 디지털 달러를 만들겠다. 이제 그 생각인데, 그 월가의 그 시각은 디지털 달러가 나오면은 이 가상화폐 이 자체를 대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설 자리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되는 이제 연준이나 재무부에서 그 가상화폐에 대한 그 경고, 이것이 이제 그 모멘텀이 돼갖고 그 이후로부터 이 가상화폐 프라이스는 계속 이제 내려가고 있죠. 네. 내려가고 있는데 제가 봐도 이 가상화폐는 그 화폐 기능을 할 수가 없고 이거는 그냥 뭐 새로운 시대의 어떤 새로운 좀 개척자 뭐 그런 역할은 했을지언정 그걸로 해서 계속 발전해 나갈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네네.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명심해야 될 건 정부와 중앙은행에 맞서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정부와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에 이렇게 부정적이고 이 버블이다 하고 경고장을 날리는 상황에서 아무리 일론 머스크라 할지라도 일론 머스크 즉 테슬라 주가에 부정적이라면 언제 또 이 15억 달러를 다 팔아치울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이 나면 만약에 테슬라가 이 주가 하락 압력에 굴복해서 다 팔아버렸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반토막 나도 이거 뭐 이렇게 문제될 게 없는 상황도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비트코인에서 빠져 돈이 안 들어간다고 주식시장이 좋을 게 아니라 투자 시장에서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는 돈들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증시의 악재도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만일 템포러리 이제 큰 악재를 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예. 일론 머스크가 미국 증권감독위원회 여기서 SEC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SEC로부터 경고를 받고 소환을 받았다. 이제 좀 조사해 보려고 소환을 받았다. 이런 이제 루머가 확 퍼졌거든요. 사실 미국의 주요 메이저 미디어들은 전부 그냥 정식으로 보도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증권감독위원회로부터 소환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도 안 했죠. 어디에도 이제 확실한 이제 증거는 안 나타나는데 일론 머스크의 트윗에 들어가면요 변화가 감지돼요. 세계 SEC의 소환 발표가 났다는 신문 기사 전까지는 그냥 하루에 한 번씩 다지코인이 어쩌고 비트코인이 어쩌고 우리 아들에게 뭘 줬고 뭐 줬고 네. 다지코인은 달나라로 꼭 간다 별 소리를 다 했는데 SEC로부터 소환받았다는 뉴스던 이래 일론 머스크의 트윗에 보면은 이제 우주선 얘기를 하고요. 자기 회사가 만든 태양열 이것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좀 거대한 화제로 변경됐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확실하게 일론 머스크가 SEC로부터 소환받았다는 증거는 없지만은
경고를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가 어쩌면은 제 개인 생각인데 SEC로부터 야, 그 비트코인 그 자산을 다시 팔아라. 이것을 네가 갖고 있는 한은 테슬라에도 안 좋고 S&P 지수에도 안 좋고 이 모든 연기금 펀드 이 전체 다 이게 불안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권유했을 수 있다. 저는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만약에 그게 사실로 돼서 어느 날 비트코인 뭐 다 팔았다 이러면 비트코인은 박살이 날 수 있겠지만 주식시장은 상당히 안정될 수도 있겠어요. 네네. 그래서 하여튼 그 일론 머스크가 그 비트코인을 자산 매입한 그 발표 시점부터 하여튼 계속적으로 테슬라 주식은 이제 하방이고 S&P에도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이제 분명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요새 게임스탑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급등을 했거든요. 이건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WSB라든지 뭐 각 그 주식 그 채팅방 거기 가서 쭉 읽어보면은 개인들은 자기들이 다시 단합해갖고 GME를 숏스퀴즈를 발생시켰다. 이래갖고 이제 자화자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불성설이고요. 그 월가에서 이제 그 한 축에서 나온 그 썰이 가장 좀 유력해 보이는데, 헤지펀드들이 이제 2월달 그 전체 주시장에 이제 내려가면서 헤지펀드들이 이제 실적이 안 좋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GME를 숏스퀴즈를 유도 발생시켜갖고 2월달 다른 데서 손실 봤던 것을 GME에서 손실을 다 회복했다. 이제 이런 게 그 월가 한 구석에서 나오는 썰이거든요. 네. 저는 이게 상당히 이제 설득력 있게 보이고, 그런데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 그 채팅방에 들어가 보면은 전부 우리가 뭐 여기서 더 사갖고 헤지펀드 이 공매도 이 숏 지분을 갖고 있는 이 헤지펀드들 또 기관들을 코너로 자꾸 몰아가갖고 점점 더 이제 그 스퀴즈를 일으켜갖고 GME 프라이스가 뭐 500불, 네. 1000불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밀어붙이자 뭐 이런 식으로 채팅방에서 떠들거든요. 저는 이건 진짜 어불성설이에요. 만일에 헤지펀드나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그 GME에 대해서 숏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은 어느 주식이든지 펀더먼털과 너무 괴리가 큰 것은 누구든지 숏으로 그것을 이익 내려고 이제 달겨들죠. 그건 자연적인 현상인데, 네. 그래서 현재 GME 프라이스가 이제 $100가 넘다 보니까 펀더먼털하고 너무 괴리가 나서 거기에 대한 그 숏 베팅이 늘어난 건 사실인데, 헤지펀드나 기관이 한 개, 두 개면은 이게 사실은 말이 돼요.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단합해갖고 이것을 숏스퀴즈를 불러일으켜갖고 저들이 항복하게끔 만들어보자 할 수도 있는데, 소위 말하는 기관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약 1,000개 기관들이라고만 볼 때, 네. 약 1,000개 기관들이 GM의 숏을 갖고 있다고 볼 때, 제 아무리 개인들이 단합해서 밀어붙인다 한들 저 많은 그 기관들이 설령 GME가 뭐 1000불까지 올라간다 할지라도 기관들이 거기에 대해서 겁내갖고 물량을 털고 도망가고 그럴 일은 절대로 없어요. 왜냐하면 기관들 자금은 워낙 크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서 GME 주식은 진짜 0.0001%도 안 될 거예요. 진짜 예를 들어 개인 투자들이 10만 불을 운용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만약 1000불을 어디 가서 어느 주식에 편의 주식에서 물렸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공포를 안 느끼잖아요. 예. 그 정도 비율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갖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것을 우리가 단합해서 밀어붙이고 500불, 1000불로 밀어붙이면은 저 헤지펀드들 기관들이 다 망한다. 어마어마한 이제 망상을 지금 갖고 있죠. 절대 그럴 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 WSB의 그 대장 있잖아요. 그 이름이 질인데, 네. 걔의 그 트윗에 들어가면 아주 상당히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걔가 그 트윗에서 뭐라 했냐면은, 자기는 요즘에 자기 그 주식 돈이 계속 내려가는 걸 보고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SEC로부터 너는 GM에 대해서 팔 수 없어. 이렇게 아마 딱 매매 금지가 먹은 것 같아요. 제가 네. 볼 때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세계에서도 지금 그 WSB 조사하는데 또 다른 빅 채팅방에 조사할 때 이미 어떤 개인 투자자가 그 주식을 이미 많이 보유한 상태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펌핑 글을 올리면 그것을 잡아들이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WSB 대장 지일이 그 개인 GME 그 스탁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그거 갖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그 WSB에다가 이제 자기가 펌핑 글을 자기가 올릴 수도 없고 리더 역할을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아마도 세계에서 너는 그거 팔 수 없어. 왜냐면 지금 뭐 20불에 샀다가 지금 100불이라도 팔으면 엄청난 이익이잖아요, 지금. 네. 아마 그런 매매 금지를 당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낮에 SEC가 그 미국 증권감독 그 위원회에서 15개에 이르는 주식을 매매 금지시켰어요. 그 15개의 주식은 이제 주로 이제 OTC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이긴 하지만은 그 이유가 채팅방에서 집중적으로 펌핑에 올리는 그 대상의 주식인 거예요. 예, 그러면서 거기다가 뭐라 했냐면은 자, 우리는 경고를 날렸다. 앞으로도 이런 주식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매매 금지시킬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래서 월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은 자, 세계에서 이미 경고를 날렸고 앞으로도 어떻게 할 거다고 이걸 보여줬는데 GM이라든가 GMC 이런 큰 주식이라도 앞으로 시장을 교란시키는 그 중심 역할을 계속한다고 그러면은 이런 큰 주식마저도 매매 금지시킬 수 있다. 이런 걸 암시했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이 GME가 뭐 500불, 1000불 간다는 이 망상을 버려버리고 현실적으로 그냥 약간의 재미로 이렇게 소량으로 이렇게 주식 매매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아. 만일에 이게 GME 주식이 만약 500불, 1000불로 다시 간다 그러면은 세계에서 팔짱 끼고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이거 진짜 완전히 상폐시키든지 매매 금지시키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은 그런 망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펀더먼털에 기초해서 좀 매매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선생님 벌써 50분이 다 돼가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금요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텍사스하고 휴스턴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는 혹시 거기에서 인프라 투자, 텍사스 이렇게 했으니까 인프라 투자해서 경제 재건해야 된다, 이 말을 할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런 말씀은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최근에 올라가는 이 채권금리 상황이 부양책과 인프라 투자와 연계되어 있다는 걸 아셨을 것이고, 그걸 좀 어느 정도 충격파라고 하나요? 채권금리 상승에 이렇게 기름을 얻는 발언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안 하신 거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채권금리 상승을 경계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바이든 대통령의 그 성격 거기에도 많이 좀 이제 영향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좀 직설적 화법으로 특히 증시에 개입했잖아요. 예.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연준보가 내려라 올려라 뭐 별거 다 이렇게 간섭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일절 간섭 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절 언급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성격의 차이일 것 같고, 그러나 이제 그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 인프라 투자 여기에 대해서 계속 논의해가고, 하여튼 이 바이든 그 임기 내에 미국 경제를 강하게 부흥시키려고 하는 그 야망이 상당히 강한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바이든 대통령의 국채금리 그 스파이크에 대해서 염려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속으로만 하여튼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그 성향상 끝으로 표시는 안 했다. 그렇게 또 볼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벌써 50분인데 마지막으로 다음 주 어차피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요일이죠. 월요일에는 ISM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고, 목요일에는 서비스업 지수,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이제 2월 고용 지표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는 어떻게 시장에 대응해야 되는지 조언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금요일 날 아침인가요? S&P가 2,788, 3,788 예. 여기를 찍었어요. 저는 일단은 하락 조정장은 거기가 바닥이었고 끝났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3월 첫 주 들어서 이게 폭등으로 나타날지 뭐 어떻게 나타날지는 단정질 수 없지만은 적어도 바닥은 확인됐다. 그래서 이제 그 이하까지는 더 내려갈 게 없고, 뭐 횡보하든지 박스권 내에서 지난번에 했던 그 3,930 거기가 이제 상한선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큰 박스권 안에서 놀 수도 있지만 일단은 바닥은 찍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벌써 50분이 지났고요. 제가 이게 지금 오늘 일요일 밤 11시 55분입니다. 상당히 늦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선생님 다음 주에 뵙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떻습니까? 조금 안심이 되시나요? 제가 봐도 일단 채권 금리는 일단은 고점을 찍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로 인해서 주식시장 단기적인 조정 장세에 보여진 저점은 확인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중요한 건 화요일 시장 반응이겠지만요, 큰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